아버지, 또 수연 씨 얘기라면 제발 그만하세요. 대체 왜 수연 씨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진호야, 주연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무슨 짓을 꾸몄는지 너도 알아야만 한다. 그만 좀 하세요. 이 결혼이 싫으시면 싫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모욕하시는 거세요? 모욕이라니? 내가 수연이에게 얼마나 속고 있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반드시 수연 씨랑 결혼할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이걸 듣고도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숙자로 특수분장까지 해가며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알아낸 김상수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김상수 씨가 특수분장까지 하며 며느리의 실체를 알아내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숨겨진 실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함안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올해 72세 김상수라고 합니다. 사방이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골 농촌에서 사남매 중 첫째로 가난한 집안의 맞이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집안 형편은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저녁이면 부엌에서 보리밥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곤 했지만 반찬은 김치 한 종류와 젓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어린 동생들에게 밥을 양보하곤 했었죠. 그때는 첫째로 태어난 게 죄라는 생각까지도 들곤 했어요. 무엇이든 더 먹겠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못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 시절 저는 공부가 참 좋았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대학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학용품 하나를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모님께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꺼내놓는 건 사치였으니까요. 결국 학비라는 벽 앞에서 저는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대신 동생들만큼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길 바랬어요. 가난 때문에 꿈을 접는 건 저 하나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첫째라서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꿈을 포기해야 했던 슬픔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서울은 제게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경했습니다. 어쩌다 소개를 받아 들어간 곳이 고깃집이었습니다. 저는 숯불을 갈아주고 무거운 고기와 식자재를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루 종일 연기와 땀에 젖어 있던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루는 길고 고됐습니다. 새벽에 시작한 일이 밤늦게야 끝났고 하루하루가 정말 버티기 힘들었지만 저는 절대 지각도 결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야, 정말 너처럼 성실한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 아들도 너처럼만 성실하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주인 아주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하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지만 그런 말로 위로받기엔 제 삶은 너무 팍팍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 바닥에 쓰러지듯 눕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동생들 학비에 보태주고 남은 돈을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내 삶을 바꾸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가끔은 참 서러웠습니다. 연기 냄새가 몸에 뵐 때마다, 매일같이 불 속에 손을 넣을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곳에서 배우는 게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굽고 손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매 순간 저는 가게 운영에 관한 모든 걸 열심히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노동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제 삶의 뿌리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버틴 끝에 마침내 저는 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외진 골목에 단 3-4평 남짓한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첫날, 저는 벅찬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를 외쳤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었지만 저는 품질과 성실함 하나로 이 가게를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기가 신선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않았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은 꿈을 키워갔습니다. 어쩌면 나도 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언젠가는 큰 가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피어난 그 꿈은 제 가슴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20년이란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30살의 젊었던 저는 나이 50의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좁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손님 몇 명을 봤던 시절을 지나 어느새 제 가게는 300평대의 대형 매장이 되었고 2호점, 3호점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 속에서도 저는 젊은 시절처럼 늘 바빴습니다. 좋은 고기를 들여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거래처들을 찾아다니고 직원 교육과 매장 관리를 하다 보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왔지만 그 과정에서 제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바쁜 와중에도 늘 내 옆을 지켜주었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지만 제가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대학에 가지 못했던 이유도, 어릴 적 부모님들이 고생했던 이유도 모두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 돈을 버는 일이 곧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오늘이 아내의 생일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아내에게 나는 어떤 남편이었을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 퇴근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난생 처음 아내를 위해 장미꽃 한 다발을 샀지요. 집에 돌아가는 길, 아내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예상과는 다른 장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눈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더니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요. 요즘 들어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내가 암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췌장암이래요. 아내의 그 말은
저를 땅으로 내리꽂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지요.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만든다고 믿는 동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외로움 속에서 혼자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장미꽃은 더없이 초라해 보였고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당신에게 더 잘하지 못했을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무심했던 걸까? 하는 후회가 밤낮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점점 힘을 잃어갈수록 제 마음도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괜찮아.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잃으면 안 된대. 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난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정말 미안해. 우리 아내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 잘 살았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왔는지 잘 알아요.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제가 이룬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아내 없이 남겨진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일터에서도 마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을 듣곤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지난날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그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내에게도 아들 진호에게도 따뜻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랑을 주기보다 책임과 기대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하며 살아왔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특히 아들 진호에게는 제 부족했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으로 너무 큰 짐을 지은 것 같아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항상 가슴 한구석에 깊은 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던 것이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그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진호에게만큼은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지요. 나는 진호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환경,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는 진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유독 공부에 집착했습니다. 아빠는 가난해서 대학에 못 갔는데 너는 아빠가 모든 걸 지원해주는데 왜 공부에 집중을 못하니? 학원 보내주고 과외시켜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진호가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저는 큰 실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진호를 크게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날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독이 되었을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국 원했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호를 자랑할 때마다 나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지도 못했고 연애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호의 삶이 나로 인해 얼마나 외롭고 삭막했을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지요. 저는 가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호야,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거니? 진호는 늘 바쁘다며 대답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 진호가 어느 날 저에게 연애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내 가슴은 설렘과 걱정으로 뒤섞였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진호의 표정을 보니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연애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벌써 결혼 얘기라니. 저는 연애 경험이 없는 진호가 너무 결혼을 성급하게 결정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여자친구와의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 강남의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가 내심 불안했습니다. 단정하고 수수한 모습을 기대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수연은 귀걸이와 목걸이로 화려하게 치장한 데다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쇄골에는 문신까지 보였지요. 첫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에게 수연이를 먼저 돌려보내고 아빠랑 단둘이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했습니다. 단둘이 조용한 카페에 앉아 아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호야, 수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더 잘 알겠지만 오늘 아빠는 조금 놀랐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호는 제 말을 듣고는 있는 건지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슴이 다 파인 옷을 입고 왔는데 쇄골에 문신까지 보이더구나.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문신이 흔하다곤 하지만 아빠가 볼 때는 조금 그래. 그러자 진호는 표정이 굳어지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의 문신이 뭐가 문제예요?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인데 아버지는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대가 변했다는 건 아빠도 안다. 하지만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부모인 아빠를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옷차림도 단정히 입고 나오고 문신도 얼마든지 가리고 나올 수 있었잖아. 진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 수연 씨는 정말 성격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마음속 깊은 불안감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진호야, 아빠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야. 사람 보는 눈만큼은 꽤 정확하단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결혼은 내 인생이 달린 중요한 일인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으면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이런 소리 들으려고 수연 씨를 부른 줄 아세요. 진호는 목소리를 높이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겨진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굴었나?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진호 말대로 수연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길한 제 느낌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김수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저는 방송국 특수분장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과 다크서클을 그려넣고 헌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된 낡은 셔츠와 색이 다 빠지고 해진 청바지, 쭈글쭈글해진 구두까지 구해와서 신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연이 일한다는 명품 매장 앞에 서니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외관, 반짝이는 유리창, 값비싼 물건들이 저를 위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풍요를 거둔 이후에도 저는 단 한 번도 명품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에는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고요했지만 은은한 음악과 향기로운 냄새가 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김수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화려한 메이크업까지. 그녀는 다른 손님에게 환하게 웃으며 상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녀가 응대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방이 마음에 드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제가 가방을 가리키며 가격을 묻자 김수연은 제 얼굴을 흘깃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가방이요? 1200만 원이요. 근데 손님, 이런 가방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시는데요? 진짜 사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러 오신 거예요? 비웃음 섞인 말투에 몹시 불쾌했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요. 그럼 저 옆에 걸린 코트는 얼마 정도 하나요? 수연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살짝 젓더니 대놓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코트요?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그런데 손님, 저 가방도 비싸다고 하시면서 이 코트를 무슨 수로 사시했다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세요? 이런 데는 웬만큼 벌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아저씨 같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녀의 태도에 점점 화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화를 꾹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여긴 저 같은 사람은 와서도 안 되는 곳인가요? 그 말을 들은 김수연은 아예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긴 고급 하이엔드 매장이에요. 손님처럼 입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근처 마트나 할인 매장으로 가세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김수연의 말에 참으려 했던 분노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왔다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까? 나도 이런 거 살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지만 김수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진짜요? 하하하. 그럼 제가 착각했네요. 근데요, 손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이런 꼴로 오셨겠어요? 제가 여기 일하면서 별 사람을 다 봤는데 이런 차림으로 와서 나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우기는 분은 처음이네요. 정말 재밌으시다. 김수연의 뻔뻔함과 조롱에 제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수연이 경호원에게 손짓을 하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님이 저한테 욕하시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매장 분위기 망치기 전에 빨리 내보내주세요. 잠시 후 경호원이 다가와서 냉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직원분에게 욕설을 하시면서 매장 운영에 방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입구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욕설을 했다고요? 제가 언제 욕설을 했습니까? 이 직원이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하대했어요. 본인이 한 말들은 쏙 빼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김수연은 여전히 뻔뻔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저를 보자마자 욕부터 하셨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호원이 제 팔을 붙잡고 매장 밖으로 데려가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규정상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장 문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당신 진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나 김수연은 여전히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경호원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자기 위치도 모르고 날뛰고 있네요. 어서 내보내세요. 김수연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매장 밖에 선 저는 굴욕과 분노, 그리고 서러움에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자존심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 진호에게 연락해 김수연의 본 모습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진호가 알게 된다면 이 결혼은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조금 더 김수연의 숨겨진 실체를 더 명확히, 낱낱이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김수연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어 우리 아들 진호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분노와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호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참아야 한다. 그녀의 숨겨진 본 모습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다시 김수연을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며칠 동안 목소리 연기까지 연습을 하고 방송국 특수분장팀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옷 대신 제가 정말 아끼는 고급 정장을 꺼내 입고 빛나는 금태 안경을 쓰고 머리카락엔 무스를 발라 뒤로 단정히 넘겼습니다. 세련된 가죽 구두를 신고 나니 마치 대기업 회장이라도 된 기분이 들더군요. 분장을 마친 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김수연이 일하는 명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태도로 저를 대할지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니 김수연은 다른 손님에게 활짝 미소를 보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가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김수연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러곤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쩐 일로 저희 매장을 찾아주셨나요? 분장한 제 모습을 언제 봤다고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김수연의 태도는 처음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묻어났고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의 안내를 받으며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옷 좀 입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리킨 옷은 화려한 디자인의 고급 수트였습니다. 그럼요, 회장님.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으실 겁니다. 그녀는 옷을 가져다 주며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그녀는 한 걸음에 달려와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정말 회장님께 딱 맞는 옷입니다. 저는 김수연의 태도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변한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낡은 옷을 입고 왔을 때는 그렇게 하찮게 대하고 사람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마치 최고급 고객이라도 된 것처럼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옷들을 들고 와 권했습니다. 이 옷도 입어보세요. 회장님 같은 분께 딱 어울릴 거예요. 갑자기 김수연이 제 옆에 다가와 팔짱을 끼더군요. 그러곤 제 눈을 쳐다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태도에 심장이 멎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수연이 보여주는 과한 친절과 웃음. 그녀의 본 모습을 알고 있으니 마치 헛구역질이 날 것만 같더군요. 옷이 정말 멋지긴 한데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네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죠.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김수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부자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 봐요. 이 정도 가격이면 시원하게 구매하실 줄 알았더니 김수연은 웃음을 거두고 어딘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옷 구매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결국 안 사실 거면 제 시간만 낭비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개라도 구매해 주세요. 저는 김수연의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래 뭐든지 물건을 살 때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김수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돈이 부족하신 건 아니시죠? 에이, 부자처럼 보이시는데 설마 돈이 부족하시겠어요? 여기서 옷 몇 개 사주시면 제가 밖에서 따로 한번 만나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김수연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그녀의 태도를 계속 지켜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죠. 매장 문을 나서며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매장 방문에서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정확했음을 느꼈고, 두 번째 매장 방문에서는 그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사람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진심이 아니라 돈과 지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인 게 분명했죠.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런 여자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 생각하니 참기 힘들 만큼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결코 우리 아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우리 진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지만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본성과 태도를 있는 그대로 진호에게 알려주고 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지금 제게 남겨진 유일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며 진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 계획을 세우던 중 진호가 저를 찾아와 결혼식장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실체를 아들 진호에게 말해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지만 막상 진호가 결혼식장까지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처지연애에서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었기에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그냥 두고 볼 수만도 없었습니다. 진호가 그 여자에게 속아 평생을 불행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과 진실을 전했을 때 진호가 받을 충격에 대한 걱정이 뒤엉키더군요. 순간 제가 진실을 얘기할 용기가 생기기 전까지 조금 시간을 벌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직 김수연의 부모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결혼은 너희 둘만의 일은 아니란다. 수연이 부모님은 만나봤니? 그래도 먼저 상견례는 해야 하지 않겠어? 제가 물어보자 진호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수연 씨가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낸 지 10년도 넘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연락을 끊을 만큼 불우한 환경이라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어떤 환경이길래 부모님하고 연락까지 끊었는지 아니? 제가 재차 묻자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수연 씨가 저한테는 그냥 많이 힘들게 자랐다고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도 깊이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호야, 개인적인 가정사이긴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될 너한테만큼은 비밀이 있어선 안 돼. 결혼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내가 수연의 과거를 전혀 모른다는 건 아직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는 반증이야. 하지만 진호는 여전히 수연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연 씨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까지 수연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진호가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봤자 소용없겠구나. 증거를 좀 더 확실히 모아서 진호 눈앞에 모든 진실을 한 번에 보여줘야겠어.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아들 진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랜 단골이기도 하고 백화점에 VIP로 등록되어 있는 혜숙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혜숙 씨라면 분명 김수연의 직장 내 평판이나 동료들 사이의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숙 씨,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김수연이라는 직원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신중히 이야기를 꺼내자 혜숙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며칠 후 다시 저를 찾아와 백화점에서 김수연의 동료들과 직접 나눈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혜숙 씨는 녹음을 틀기 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직접 물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녹음이 시작되자 김수연의 동료, 직원으로 보이는 박민지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연이요? 결혼 준비 중이라면서 하루 종일 자기 자랑만 했어요. 특히 그 남자친구 자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라며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떠벌리더라고요. 너무 속물 같은 말들만 해서 듣기가 불편할 정도였다니까요. 혜숙 씨가 물었습니다. 속물 같은 말이라니. 무슨 이야기들을 했길래요? 김수연의 동료, 직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을 꼬셔서 평생 편하게 먹고 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딱 좋아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듣고도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하면 선물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했고요.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물 못 사준다고 하면 헤어지자고 하면 돼. 그러면 울면서 결국 선물을 사온다니깐 참 웃기지 않아? 라고까지 했어요. 저희끼리는 정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에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조롱하듯이 말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속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더 황당했던 건 김수연이 자기 부모님 얘기를 꺼냈을 때였어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가난하고 시골에서 살아서 쪽팔려. 내가 일부러 연락 끊었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남자친구네 아빠한테 소개하면 내가 어떻게 보이겠어. 그냥 부모님 없다고 하면 돼. 그게 깔끔하고 좋지.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또 다른 직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다니. 저희도 다 집안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부모님을 부정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녹음이 끝났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가 우리 진호의 순진함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부정하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떠벌렸다는 것에도 인간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혜숙 씨는 녹음기를 끄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걸 전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지만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김수연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녹음이 우리 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우리 아들 진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을 알려주고 이 결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제 손에는 그녀의 추악한 본 모습이 담긴 확실한 증거들이 3개나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그 진실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진호야, 아빠는 너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걸 하는 거란다. 부디 아빠 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음 날 아들과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진호를 불러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제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수연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니까 일부러 이런 얘기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그 여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제가 가진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김수연이 매장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던 저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목소리였습니다. 김수연의 차가운 말투와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죠. 여긴 아저씨 같은 가난한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 번다고 여길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영업 방해하지 말고 얼른 꺼지세요. 그걸 듣는 진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제가 대기업 회장처럼 말끔히 꾸미고 갔을 때 김수연이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며 저를 설득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개만 사주시면 제가 밖에서 따로 만나드릴게요. 서로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혜숙 씨가 김수연의 동료 직원들과 나눈 대화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참 순진해서 갖고 놀기 좋다니깐 결혼 생활 조금 하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서 가져오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라고 똑똑히 말했어요. 김수연이 아들을 조종하듯 대하며 부모님과의 연을 끊었다는 말을 하는 장면에서 진호는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수연 씨가 한 말이에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아빠가 왜 이 결혼을 반대하는지 이제 알겠니? 그 여자는 널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저 내 순진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일 뿐이야. 오로지 우리 집 재산만 노리고 있어. 진호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아버지 말씀이 다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충격이 커서요. 저 잠시 며칠 동안 혼자 바람 쐬러 여행이라도 다녀올게요. 도저히 지금은 제정신으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진호의 눈은 멍하니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고 표정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못된 결혼을 막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아들이 받았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테니까요. 아들이 믿었던 첫사랑이 배신으로 드러났을 때 느낄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진호야, 아버지가 더 일찍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질 거라 믿는다. 그날 이후로 진호는 큰 충격에 벗어나오지 못하는 듯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활기찬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어둡게만 가라앉았고 저와의 대화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몇 마디 건네면 고개만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아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진호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심 걱정이 쌓여갈 무렵 어느 날 진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소식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이번에도 나쁜 여자를 만나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전보다 훨씬 신중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고,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며 지켜봐 달라고 하더군요. 몇 달 후,
저는 진호와 함께 윤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에서 윤지를 처음 본 순간 마음속 깊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밝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점점 윤지가 우리 아들을 대하는 진솔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진호 오빠가 집을 해온다고 했는데 제가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힘으로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님께서 저희 안 도와주셔도 충분히 저희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윤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윤지를 바라보는 진호의 얼굴에는 행복하고 편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윤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진호에게 조용히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진호야, 아빠가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윤지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진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천천히 신중히 그리고 진심으로 윤지 씨를 더 알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하며 이제야 비로소 제 마음이 편안해진 걸 느꼈습니다. 진호가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으며 아들의 미래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식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란 자식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의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저 역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이란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혹은 나쁜 사람에게 휘둘릴 때, 때로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리고 그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진실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수 씨가 아들 진호 씨의 잘못된 결혼을 막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들 진호 씨가 새로운 사랑을 꽃피울 수 있길 바라는 분들 모두 댓글로 김상수 씨와 진호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 사연을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